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생숙은 주택일까요? 아니면 상가일까요? 잘못 샀다가 이행 강제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잘만 사면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는 이것. 안녕하세요. 태풍의 부동산 AI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에 문의가 많았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진짜 정체를 법적으로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통해 한 줄 한 줄 짚어드릴 테니 이 영상 하나로 생뚱농란 종결하시죠. 얼마 전에 썼던 블로그입니다. 이 글을 썼던 이유는 어찌 보면은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어, 규제 완화 때문에 썼던 글인데요. 그것 때문이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한번 그러면은 글을 보면서 생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숙이라고 하면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애물단지, 뭐 지옥의 생숙 이러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피를 말렸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그런 약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했을까요? 2020년, 21년 부동산 시장이 광풍을 불 때 새롭게 오피스텔 형태이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많이 접근했던 게 이 생숙이죠. 그때 당시에 많은 광고에서 숙박업이라는 걸 살짝 빼면서 "죽어도 가능하다. 분양받으면 나중에 실거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정부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발표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로 전환을 해 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숙들은 그 규정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주차 대수를 확보한다든가 기타 법적으로 처리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정부가 빗장을 풀었습니다. 어떤 빗장일까요? 바로 30실의 규제 족쇄가 풀렸습니다. 이 30실의 규제 족쇄는 무엇일까요?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면은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고를 해야 되죠. 숙박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 숙박업 기준이요. 개인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을 받고 숙박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규제는 30실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한 채씩 분양받았기 때문에 30실을 갖고 있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 약간 불법으로 운영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전문 업체가 개인들에게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어려웠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음 이렇게 바꿉니다, 정부에서. 1인 1 객실만 있어도 숙박업 신고 가능.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걸 갖고 숙박업을 할 수 있죠. 숙박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 에어비앤비를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보여주는 이 숙박업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숙박업에 대해서 만든 자료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단순히 그냥 할 수 없고 숙박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되게 다양한 숙박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선 잠깐 설명드리고 블로그 글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입니다. 흔히 말해서 외도민이라고 하죠. 외도민. 이거는 외국인에게만 방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했다 그래도 실제로는 내국인에게,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숙박시설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어촌 도시 민박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업인데 이거는 내국인도 가능해요. 내국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외도민이든 농어촌 민박업이든 중요한 게 있는데 전입을 해야 됩니다. 전입을. 내가 전입 신고를 그 집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에어비앤비의 처음에 취지가 뭐였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방이 하나 남으면 그 집을 외국인에게 혹은 빈 방을 내어주는 그런 취지였던 거죠. 그렇지만 뭐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진 않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인당 한 채 이상을 하기가 불가능하죠,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한 명인데 전입을 여러 집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혼 1 인당 하나의 숙박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옥 체험업이 있어요. 이 한옥 체험업이 굉장히 좋은 건데 무슨 혜택이 있냐? 한옥 체험업은 전입을 안 해도 됩니다. 전입을 안 해도 되고, 또 하나는 내국인이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무적의 권리죠. 대신에 이 한옥 체험업은 생각보다 허가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옥과 정부가 바라보는 한옥이 다르거든요. 네, 다릅니다. 그냥 한옥처럼 생겼다고 해서 한옥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어, 기아는 암기아와 숫기여야 되며 처마 길이는 몇 센치, 몇십 센치 이상이어야 되며 담장은 어떤 구조여야 되며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또 하나가 요즘에 많이 하시죠. 호스텔업입니다. 호스텔업. 호스텔업을 보면은 어 저렴한 비용, 저가 여행 및 단체 손님에 유리하고 이런 조건이 있지만 단점이 있죠. 단점은 숙박 시설 기준에 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호스텔업을 유행이죠. 왜냐면은 호스텔업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입을 안 해도 되고 주택이 아니어도 되죠. 호스텔업은 대신에 저 호스텔을 업을 신고를 하려면은 소방 기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의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죠. 하지만 호스텔업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런 규제 없이 모든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이제 기존의 것들 있죠. 모텔이나 여관. 이건 보통 일반 숙박업이죠. 예,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또 워낙에 에어비앤비 인기가 많다 보니까 대신에 1 인당 하나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모텔이나 여관을 인수해 가지고 법인으로 인수해 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수요가 있었죠. 그다음에는 인제 지금 나오는 생활 숙박업입니다. 생활 숙박업. 요게 장점은 뭐냐면 대규모 운영이지만 단점은 여기 있죠. 이 대규모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30실 이상일 때만 숙박업 등록이 가능했는데 바로 여기가 요 부분이 1인 1 실이어도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호텔업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유 숙박 실증 특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시적으로 연간 180 일까지, 연간 180 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만 할 수 있어요. 내국인을 어 숙박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바뀌냐? 지금 이 6 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6 번이. 아셨죠? 네, 그럼 다시 블로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인제 3 월부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인제 빠르면 올해 3 월부터고 인제 다양하게 아직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죠. 음.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정부가 이쯤에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인제 원인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K 열풍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숙소가 부족합니다, 생각보다. 숙소가 부족하고 물론 지금 에어비앤비가 워낙에 잘 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숙소가 늘어나서 물론 기존에 에어비앤비 하시던 분들은 전에 비해서 지금 "방이 잘 안 나간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풀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숙 수분양자들의 문제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금 계속 말이 많았거든요. 이 생숙이 어디에 있냐면은 막 지방에 있고 그렇지 않아요. 도심지에 있습니다. 도심지에 있는데 요거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부도 필요하죠. 이 정부도 그냥 무턱대고 우리 모르겠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인제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어떤 걸 했냐? 먼저 경매 시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숙을 바로 매수라는 기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생숙을 좀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다른 거와 다르게 생숙은 전입 신고를 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경매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경매 받는 사람이 보증금도 같이 인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억이고 내가 경매로 1,000만 원에 받았다 그래도 내가 이거는 3억 1천에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으면 경매 받을 때 역시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싸게 받으면 되지만 어쨌든 좀 그렇게 큰 이득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생숙은 세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그냥 생숙은 그냥 내가 경매의 낙찰가가 내가 매수 인수가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인제 우리가 좀 더 생숙을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경매로 바라본 부신도 있고 분들도 있고 인제 기존에 있던 생숙을 인제 월세로 얻어 가지고 인제 3 월을 대비해 가지고 숙박업을 준비하시려고 했던 발빠른 분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 생숙 보유하신 분들은 막 헐값에 던지고 하셨는데 인제 이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마음고생 엄청 심하셨죠. 이행 강제금 공포도 있었고 하지만 쪼금 기다려 보셨다가 3월 시행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매 시장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죠. 네. 그 경매 시장을 좀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론 그렇게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나 혹은 서울 도심들 요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무조건 인제 어 다 된다 해 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거나 항상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 에어비앤비는 철저하게 관광지 및 도심 역세권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어비앤비가 무조건 잘 되지 않아요. 에어비앤비가 될 지역이 있습니다. 어 에어비앤비가 될 지역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홍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인천 공항철도가 홍대를 딱 지나가거든요. 홍대를 가 보시면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손에 다 그 캐리어를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홍대 근처에 숙소를 많이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홍대 그다음에 인제 뭐 공덕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종로 요런 쪽에 또 인제 이런 쪽에 인제 또 그 생숙들이 좀 있거든요. 요런 쪽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인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단순히 공간 임대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보통의 우리가 인제 공간 임대업을 하셨던 분들 뭐 파티룸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촬영장을 대관해 준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바닥에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컴플레인을 받지 않아요. 근데 숙박업은 이제 숙박업 여러분도 우리가 호텔 딱 갔을 때 그 하얀 그 이불 있잖아요. 침대 위에 거기에 머리카락이 하나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고 컴플레인으로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 그다음에 비품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직접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위탁할 수 있을지 할 분을 찾을지 이런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제 항상 얘기하지만 정책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합니다. 규제를 묶였다가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풀리기도 하죠. 공포가 있을 때 던질 때 누군가는 그거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죠. 2023 년에 그렇게 부동산 거래가 안 될 때 누군가는 매수해 가지고 정말로 큰 시세 차익을 누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단순히 '저런 뉴스가 나왔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면밀히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생숙은 주택도 아니고 근생도 아닌 약간 묘하게 했지만 엄연히 숙박시설입니다. 따라서 실거주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반드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섣불리 하지 마시고 대신에 외면하지 마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명확하게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텍스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 블로그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오셔서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흐름을 읽어주는 태풍이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